비가 내렸다. 서울의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거대한 도시의 소음은 눅눅한 대기 속에 희미하게 잠겨들었다. 한강변에 자리한 작은 서점, 사색의 공간 안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하나의 물방울이 제각각의 경로를 그리며 아래로 향하는 모습은 그에게 있어 예측 가능한 패턴의 연속일 뿐이었다. 복잡하고 배신으로 가득 찼던 여의도의 금융가와는 전혀 다른 단순하고 정직한 세계였다. 5년 전 그는 그 세계의 정점에 있었다. 여의도의 유령이라 불리던 시절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며 그의 분석 보고서 하나의 시장 전체가 요동쳤다. 그러나 가장 믿었던 선배이자 파트너였던 최민준의 배신은 한순간에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이라는 누명을 쓴 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도. 그 후로 지훈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다. 그는 이 작은 서점을 열고 책과 고요함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왔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은 이제 금융시장이 아닌 책의 행간과 손님들의 표정을 읽는데 사용될 뿐이었다. 그는 지금의 평화에 만족했다. 아니, 만족해야만 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딸랑. 서점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며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비에 흠뻑 젖은 한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수한 면바지에 낡은 운동화 얼굴의 반을 가리는 뿔테 안경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자는 허둥지둥 우산을 접으며 안으로 들어서다 그만 발이 꼬여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바닥에 와르르 쏟고 말았다. 아어머나. 짧은 비명과 함께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젖은 종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지훈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카운터를 돌아 그녀에게 다가갔다. 보통의 경우라면 귀찮아했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여자의 당황한 모습이 왠지 모르게 딱해 보였다. 괜찮으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며 함께 쭈그려 앉아 종기를 줍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어 잉크가 번진 종이들은 엉망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칠칠치 못해서. 여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지훈은 말없이 흩어진 종이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서류의 내용에 머물렀다. 소상공인 경기 심리 지수와 거시 경제지표의 상관관계 분석. 단순한 설문지라고 하기에는 그 주제가 상당히 전문적이었다. 사용된 용어들이나 질문의 구성 방식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대학생이신가요? 리포트 주제가 꽤 어렵네요. 지훈이 무심코 물었다.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마케팅 리서치 수업 과제인데 좀 복잡하죠.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라고 했다. 자신을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소개했지만 지훈의 예리한 눈은 그녀의 몇 가지 어색한 점들을 포착했다. 우선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수수했지만 소재나 마감 처리가 저렴한 제품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비에 젖어 상표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죽의 질감이나 디자인이 명품에 가까웠다. 무엇보다도 과제용 설문지라고 하기에는 종이의 질이 지나치게 고급스러웠고 인쇄 상태 또한 전문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굳이 자신의 관찰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사람의 이면을 파고드는 것은 이제 그가 피하고 싶은 일 순위였으니까. 이 질문은 의도가 좀 불분명하네요. 지훈이 한 질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최근 소비 심리 위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라고 물으면서 보기로는 정부 정책, 국제 정세, 금리 인상, 물가 상승을 제시했는데 이 네 가지는 서로 독립 변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입니다. 이런 식의 질문은 응답자의 확증 편향을
유도할 수 있어요. 상관관계를 측정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는 겁니까? 순간 서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안경 너머로 놀라움과 함께 날카로운 흥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설픈 영이 너머에 있는 남자의 진가를 단번에 알아본 것이다. 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역시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시네요. 서연은 감탄한 듯 말하며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깡마른 체형의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차분한 목소리와 논리, 정연한 말투, 그리고 본질을 꿰뚫는 듯한 깊은 눈빛은 그가 평범한 서점 주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빙고.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몇 주간의 수소문 끝에 찾아낸 여의도의 유령은 소문보다 더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았다. 죄송하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례가 너무 부족해서요. 그녀는 일부러 가장 많이 젖고 잉크가 번진 페이지를 들어보이며 울상을 지었다. 아, 이걸 어쩌죠? 데이터가 다 망가졌어요. 교수님께 정말 혼날 텐데. 특히 이 부분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제 전망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중요했는데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지우는 그녀의 난처한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결국 마음이 약해졌다. 고작 몇 마디 조언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이 주변 상권은 제가 잘 아는 편이니 몇 가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는 카운터로 돌아가 의자를 내주었고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그 앞에 앉았다. 지우는 최근의 경제 동향과 그것이 서점 주변의 작은 가게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금리 변동이 대출이자에 미치는 영향,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매 물가에 전가되는 과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이 오프라인 상권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처럼 그려져 있는 듯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거대 기업인 유진그룹의 회장이었다. 지금 그녀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내부의 적 최민준 부사장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최민준은 교활하고 잔인했으며 이사회 대부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 상태였다. 그녀에게는 판을 뒤집을 비장의 카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수소문 끝에 5년 전 사라진 비운의 천재 강지훈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가 최민준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또한 그녀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사장님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만난 어떤 경제학 교수님보다 훨씬 명쾌해요. 서연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지우는 덤덤하게 대답하며 차를 한 잔 내왔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딱한 처지의 대학생으로만 보고 있었다.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알지만 서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다가 분명히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몇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그냥은 아니고 소정의 사례는 꼭 하겠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에 누군가 끼어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도움을 청하는 그녀를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 아주 조금 그에 잠들어 있던 열정을 자극한 것도 같았다.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다. 그가 자신의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것은 지난 몇 년간 거의 없었던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큰 도움이 됐어요. 서여연은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소중하게 받아쥐고는 활짝 웃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서점을 나섰다. 딸랑 종소리가 다시 울리고
서점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우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해프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곧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읽던 책을 다시 펼쳤다. 한편 서점을 빠져나온 한서연의 얼굴에서는 어수룩하고 당황한 기색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골목 모퉁이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가 공 손하게 물었다. 회장님, 잘 되셨습니까? 응, 기대 이상이야. 서연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메모지를 내려다보았다. 강지훈의 전화번호. 그것은 단순한 숫자 열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던지는 그녀의 승부수이자 최민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열쇠였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차는 빗속을 가르며 유진그룹의 거대한 본사 빌딩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서점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무심코 건넨 작은 친절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평온한 삶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그를 다시 한번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다. 강지훈의 일상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다. 서점의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몇 안 되는 손님을 맞이하고 해가 지면 문을 닫았다. 비에 젖었던 그 여대생 한서연은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지우는 간혹 그녀를 떠올렸지만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 중 하나로 치부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인 호기심이 잠시 흥미로웠을 뿐 그의 평온한 성벽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다시 책과 침묵의 세계에 안주했다. 그날 오후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지우는 새로 들어온 인문학 서적들을 석에 꽂으며 분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카운터에 놓인 낡은 유선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기능도 없는 구식 전화기였다. 보통은 거래처나 단골 손님들의 전화가 전부였기에 그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다. 사색의 공간입니다. 강지훈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젊고 차분하지만 기계처럼 딱딱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가 강지훈입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유진그룹 회장 비서실의 김민아 실장입니다. 유진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에 드는 거대 기업. 그가 몸담았던 금융가와는 또 다른 차원의 포식자들이 사는 세계. 그런 곳에서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한단 말인가? 그는 즉각적으로 경계심을 곤두세웠다. 보이스피싱이거나 혹은 잘못 걸려온 전화일 거라 생각했다.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진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차갑게 대답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할 때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아닙니다, 강지훈 씨. 한서연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안입니다. 한서연. 최근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른 젊은 여성 회장. 뉴스에서 몇 번 본 이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한서연 회장님이 저를요, 무슨 이유에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며칠 전 사장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시장 조사 설문과 관련된 일입니다. 시장 조사 설문.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비에 젖은 채 허둥대던 여대생의 모습, 고급스러운 질감의 종이, 너무나도 전문적이었던 질문들,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던 그녀의 눈빛까지. 설마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본사에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는 그의 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거절할 수 없는 정중함,
그러나 그 안에는 단호한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이 기묘하고 불쾌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그 부름에 응해야만 했다. 알겠습니다.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여의도는 5년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와 강철의 마천루들. 그 속을 바쁘게 오가는 최고급 정장 차림의 사람들. 지우는 마치 과거의 망령이 되어 자신의 옛 영토를 배회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낡은 면바지에 스웨터 차림이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의 존재를 이질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유진그룹 본사 빌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거대한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과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그를 맞았다.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의 언어로 속삭이고 있었다. 그가 약속을 알리자 안내데스크 직원은 놀라울 정도로 정중하게 그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다른 층에는 멈추지 않고 최고층을 향해 소리 없이 상승했다.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장 비서실이라는 명패가 보였다. 김민아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녀를 따라 복도를 지나 거대한 원목 문 앞에 섰다. 그녀가 문을 열자 지훈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광활한 공간.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연과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미니멀하지만 하나하나가 최고급 품임이 분명한 가구들, 모든 것이 절대적인 통제와 권력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셨군요, 강지훈 씨. 한서연이었다. 며칠 전에 어수룩하고 칠칠치 못하던 여대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한 비즈니스 수트,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뿔테 안경이 사라진 자리에는 날카롭고 총명한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제 어떠한 당혹감이나 미안함도 담고 있지 않았다. 대신 상대를 평가하고 압도하는 자의 자신감이 가득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완벽하게 속았다는 생각에 불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대담한 연극을 꾸민 그녀의 배짱에 대한 경외감도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학생을 도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회장에게 테스트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찾아내느라 조금 고생했습니다. 여의도의 유령씨, 한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우선 앉으시죠. 긴 이야기가 될 테니까. 지우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한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더 이상의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시다시피 저는 얼마 전 아버지를 잃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유진그룹은 지금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내부의 적으로부터요.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지훈 쪽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과 프로필이 떠 있었다. 유진그룹 부회장 최민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훈의 뇌리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분노가 치솟았다. 5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남자. 가장 믿었던 선배이자 가장 잔인한 배신자. 그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최민준 부회장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신복이었지만 실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죠. 지금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서연은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사진 임원 심지어 외부 컨설턴트까지도 모두 최민준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폐 외부인이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한 수가 필요했다. 그래서 강지훈 씨를 찾아온 겁니다. 당신은 현재 기업 네트워크에서 완벽한 외부인이고 누구보다 뛰어난 전략가이며 무엇보다 최민준을 쓰러뜨려야 할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폭탄 같은 제안을 던졌다. 저에게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를 보호해줄 방패가 필요해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결혼. 그 단어가 지훈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상황의 비현실성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는 이 여자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닙니다. 계약 결혼입니다. 전략적 제휴죠. 그녀는 마치 그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강지훈 씨가 제 남편이 되어주는 대가로 저는 당신에게 최민준에게 복수하고 당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무대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진그룹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그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을요.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가득 찼다. 이 터무니없는 제안에 대한 황당함 자신의 원수가 눈앞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5년간 억눌러왔던 복수심의 유혹. 평화롭던 그의 서재는 이제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그는 냉정을 되찾고 전략가로서의 본능을 일깨웠다. 왜 하필 접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다른 방법들은 모두 최민준의 예측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혼, 특히 그 상대가 5년 전 그가 직접 매장했던 비운의 천재라면 어떨까요? 그건 그가 예측할 수도 쉽게 대응할 수도 없는 변수가 될 겁니다. 이사회와 투자자들에게는 제가 안정적인 기반을 가졌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요. 왜 고용이 아니라 결혼이죠. 컨설턴트로 고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케언설턴트는 해고할 수 있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죠. 한서연의 대답은 얼음처럼 차갑고 논리적이었다. 남편이라는 자리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독특하고 견고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다. 혼인 계약서라고 적힌 두툼한 문서였다. 계약 기간은 최민준 부회장의 완전한 실각 시점까지. 그리고 보상 항목에는 돈이 아닌 강지훈의 과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유진그룹 차원의 공식적인 재조사 및 공개적 명예 회복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지훈은 계약서를 든 채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삶을 떠올렸다. 그것은 과연 평화였을까? 아니면 도피였을까? 최민준이라는 악몽을 외면한 채 스스로를 좁은 공간에 가두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서연은 말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 일이 끝났을 때 최민준은 단순히 해고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는 반드시 법정에 서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서연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처음부터 제 계획도 그것이었습니다, 강지훈 씨.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탁자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창밖에 도시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펜촉이 그의 새로운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한서연의 계약서에 서명한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속보, 유진그룹 한서연 회장. 깜짝 약혼 발표 상대는 5년 전 사라진 비운의 천재 강지훈.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고 파급력은 엄청났다. 모든 경제 전문 채널과 신문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 소식으로 들끓었다.
유진그룹이라는 거함의 젊은 여성 총수가 그것도 그룹의 운명이 걸린 경영권 분쟁의 한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약혼을 발표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상대가 강지훈이라는 사실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여의도의 유령이라 불리던 화려한 시절과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5년 전의 주가 조작 스캔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범죄 전과가 있는 인물, 몰락한 분석가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이번 약혼이 한서연 회장의 불안정한 입지를 증명하는 무리수이거나 혹은 강지훈이라는 미심쩍은 인물에게 휘둘린 결과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여론은 순식간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 모든 것은 최민준이 의도한 그림이었다. 세상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이 바닥은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나면 물어뜯기부터 하는 곳이니까 한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지훈을 위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보안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 그의 작은 서점과는 모든 것이 다른 차갑고 현대적인 공간이었다. 이건 갑옷입니다. 전장에 나가려면 그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야 하죠. 그녀의 비서팀이 가져온 수십 벌의 최고급 맞춤 정장을 보며 지훈이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입었던 낡고 편한 옷들을 미련 없이 벗어 던졌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다가올 전쟁을 위한 위장이자 무장이었다. 낡은 서점의 주인 강지훈은 죽었다. 이제 그는 유진그룹 회장의 약혼자 그리고 최민준의 심장을 겨누는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그는 밤낮으로 한서연이 건네준 자료에 몰두했다. 유진그룹의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주요 프로젝트 보고서, 그리고 최민준의 지난 10년간의 행적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여의도의 유령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잠들어 있던 분석 세포들이 굶주린 맹수처럼 정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날이 왔다. 유진그룹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소개되는 날이었다. 지훈은 한서연과 나란히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약혼 발표 이후 그의 얼굴은 모든 직원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로비에서부터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내내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노골적인 호기심 질투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무관심의 가면을 쓴 채 오직 정면만을 응시했다. 이윽고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다. 길고 무거운 테이블 양쪽으로 유진그룹의 최고 권력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앞에 선 지훈과 서연에게로 향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밥에 오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들. 한서연이 테이블 상석에 자리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녀는 지훈의 자리를 자신의 바로 옆에 마련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유진그룹의 미래를 함께할 제 약혼자 강지훈 씨를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로 집중됐다. 그 순간 테이블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빈틈없이 차려입은 말끔한 외모 사람, 좋은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탐욕과 잔인함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최민준이었다. 아한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가 과장된 제스처로 박수를 치며 말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강지훈 씨로군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금융계가 당신의 그 독특한 재능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독특한 재능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5년 전의 스캔들을 상기시키며 지훈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려는 속셈이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이사들, 최민준의 라인에 서 있는 자들의 입게 희미한 비웃음이 떠올랐다.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든든한 버팀목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신 분을 말이죠.
그의 말은 지훈을 한물간 사기꾼 혹은 회장에게 빌붙으려는 기생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모두가 지훈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했다. 분노하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변명하거나. 어떤 반응을 보여도 그에게는 불리했다. 하지만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최민준의 도발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입계는 오히려 알 수 없는 미소마저 감돌았다. 최 부회장님, 안색이 좋아 보이시는군요. 역시 권력은 사람에게 잘 맞는 옷인가 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다. 그의 차분한 대응은 오히려 최민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최민준의 신복으로 보이는 한 이사가 곧바로 공격에 나섰다. 강지훈 씨 실례지만 유진 같은 거대 복합기업의 경영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또 다른 이사가 비아냥거리듯 말을 받았다. 혹시 공식적인 직책을 맡으실 예정이라도 아니면 그저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보필하는 역할에만 충실하실 건지요? 그가 회장의 애완동물이라는 뉘앙스를 노골적으로 풍겼다. 한서연의 얼굴이 굳어지며 그를 보호하려 나서는 순간 지훈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제지했다. 그리고는 질문을 던진 이사를 향해 부드럽게 대답했다. 제 주된 역할은 물론 한서연 회장의 약혼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외부인의 신선한 시각이야말로 내부자들은 놓치기 쉬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이사님께서도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의 논리, 정연하고 여유 있는 대답에 이사는 말문이 막혔다. 지훈은 그들의 경멸적인 질문들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되받아치며 자신을 얕볼 수 없는 상대임을 각인시켰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끝났다. 지훈이 회의실을 나설 때 최민준이 복도에서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와 부딪혔다. 그리고는 오직 지훈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그 어린 계집애랑 무슨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여긴 네가 놀물이 아니야. 내가 5년 전에 널 어떻게 묻어버렸는지 잊었나 더 다치기 전에 먼지 나는 내 서점으로 기어 돌아가. 살기등등한 협박이었다. 그러나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최민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는 똑같이 낮은 하지만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말이지, 최민준. 그땐 내가 순진했고 혼자였다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그리고 유령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네가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최민준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그것은 둘 사이에 오간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회장실에서 지훈과 서연은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숨막혔던 이사회의 여파로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 꼴을 당하게 해서 미안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창밖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 예상했던 바니까. 호랑이들이 내 냄새를 맡은 것뿐이야. 이제 내가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겠지.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분석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전쟁은 시작됐어. 이제 전부 보여줘. 최민준이 숨기고 있는 진짜 숫자들을. 한서연의 회장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곳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과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권한으로 강지훈에게 유진그룹의 최고 보안 등급을 부여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재무보고서가 아니라 회사의 신경망이라 할 수 있는 내부 서버에 원시 데이터 모든 거래 기록 감사 로그에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지훈은 6대의 모니터로 둘러싸인 채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키보드와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의 눈은 수백만 줄의 데이터와 복잡한 코드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훑어내렸다. 지난 5년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는 완벽하게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서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경외와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유진그룹의 운명을 이 남자의 손에 맡긴 것이다. 최민주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그렇게 쉽게 남기지 않아요. 단 한 건의 거대한 비리를 찾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지훈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패턴입니다. 변칙성 에이노멀리이죠.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작은 불일치들 하지만 그것들이 연결되었을 때 드러나는 거대한 그림. 복잡한 교향곡 속에서 단 하나의 불협화음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수사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아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늘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자회사들. 이런 곳이야말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 세탁을 하기에 가장 완벽한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첫 번째 타겟은 유진건설과 유진물류, 그리고 감시가 가장 허술한 해외 지사들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지훈은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냈다. 유진건설의 내부 계약 자료였다. 유진건설은 그룹의 신사옥이나 공장 건설 계약을 꾸준히 수주했는데 그들의 자재 원가는 늘 시장 평균가보다 20%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친환경 자재 사용 혹은 긴급 공사로 인한 특수 비용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이 붙어 있었다. 지훈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의 목록을 역추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이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는 그 회사들의 소유주를 추적했고 마침내 모든 회사가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단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등기 이사는 최민준의 대학 직속 후배였다. 교묘하게 여러 단계의 합법적인 장치로 위장된 전형적인 횡령 수법이었다. 차하셨어요. 지훈이 마침내 모니터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이것 보십시오. 유진건설에서 부풀려진 자재 대금은 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뒤 여러 차례의 세탁을 거쳐 다시 국내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흐름도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다.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수십 개의 차명 계좌였다. 그리고 그 계좌들은 지난 1년간 꾸준히 시장에 풀린 유진그룹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었다. 세상에, 한서연은 숨을 삼켰다. 최민주는 단순히 회사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의 돈으로 유진을 공격할 실탄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경영권 찬탈을 위해 그룹의 근간을 좀먹고 있었던 셈이다. 그의 탐욕과 배신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들의 공조는 완벽했다. 지훈이 방향을 제시하면 서연은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왔다. 최민준의 신복들이 장악한 부서의 저항을 뚫고 기밀 자료를 빼내오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늦은 밤 함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새벽녘에는 지친 서로에게 커피를 타주며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계속되는 긴장감에 지쳐있던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는 그룹의 모든 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아요. 지훈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가운 논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신이 아닙니다, 한서연 씨. 그는 그저 오랜 세월 동안 견제받지 않은 탐욕에 취해 이제는 방심하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방심한 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죠. 우리는 그저 그 흔적을 끈질기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어느새 그녀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지우는 최민준의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담은 거대한 지도를 완성했다. 유진건설에 부풀려진 공사 대금에서 시작해 해외 유령 회사를 거치고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유진그룹의 주식을 매입하기까지의 완벽한 자금 흐름도. 그것은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였다. 서연은 스크린에 펼쳐진 결과물을 보며 몸을 떨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그룹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파헤친 지훈의 천재성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는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나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등 뒤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그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까딱였을 뿐이지만 그녀의 말은 5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스캔들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오명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계약을 넘어선 그녀 개인에 대한 기묘한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증거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디지털 기록이고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지훈이 냉정하게 지적했다. 최민준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입니다. 아랫사람들의 독단적인 행동이었고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이 모든 자금 흐름의 정점에서 직접 명령을 내린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스모킹건이 필요해요. 스모킹 존. 네.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든 직접 서명한 이면 계약서든 혹은 모든 것을 털어놓을 내부 고발자든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완성된 범죄의 지도를 노려보았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최민준의 목에 칼을 들이대기에는 2% 부족했다. 그렇다면 덫을 놔야겠군요. 한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쥐가 스스로 증거를 물고 튀어나오도록 완벽한 덫을 려 조용했던 방역은 끝났다. 이제 시끄러운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최민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태우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서연과 강지훈의 깜짝 약혼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 강지훈을 한물간 패배자 어린 회장의 허세를 채워줄 장식품 정도로 얕보았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마주한 강지훈의 그 서늘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의 오랜 투쟁의 본능을 자극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이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었다. 이 불안감은 그를 더욱 조급하고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최민준은 자신이 수년간 관리해온 언론계 인맥을 총동원했다. 리더십 부재의 유진그룹 신임 회장 체제, 한 달 만에 주력 계열사 실적 악화, 유진의 젊은 총수 경영 능력보다 남자에 빠졌나,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한 계열사의 일시적인 실적 하락을 마치 그룹 전체의 위기인 것처럼 부풀렸고, 익명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서연의 경험 부족을 부각했다. 동시에 강지훈을 향한 공격도 집요하게 이어졌다. 5년 전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한 시사 프로그램에 등장해 강지훈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파탄났는지를 눈물로 호소했다. 여론은 최민준이 의도한 대로 한서연의 리더십과 강지훈의 도덕성에 대한 의심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은 예상 밖으로 침착했다. 한서연은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불안해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지훈이 밤새 분석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의 계열사 실적 하락이 사실은 수익성이 낮은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된 전략적 후퇴였음을 명확히 증명했다. 그녀는 위기를 자신의 장기적인 비전과 투명성을 과시하는 기회로 바꿔버렸다. 강지훈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그들 역시 교묘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지훈은 대외적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가 직접 나서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대신 한서연의 법무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해당 방송국과 인터뷰에게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경고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내용 증명에는 지훈이 찾아낸 인터뷰 위에 진술의 사소한 모순점들과 그가 과거 최민준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정황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해당 기사는 아무런 해명 없이 조용히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여론전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실질적인 타격이 필요해. 최민준은 거대한 실패를 조작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타겟은 한서연이 회장 취임 후 가장 공을 들이고 있던 프로젝트 유진바이오의 신약 임상 시험이었다. 만약 이 임상 데이터가 오염되어 미국 FDA 제출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한서연의 리더십 자체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터였다. 그는 유진바이오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충복 박상무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FDA에 제출될 최종 데이터 파일을 손상시키라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최민준은 알지 못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강지훈의 손바닥 안에서 예측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대로 유진바이오를 건드릴 겁니다. 박상무가 가장 유력한 실행조고요. 지훈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박상무를 약한 고리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최측근 IT 보안팀을 통해 유진바이오의 핵심 서버에 그 누구도 감지할 수 없는 미러링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접근 기록 추적을 넘어 서버 내 모든 파일의 생성 수정 삭제, 시원본의 그림자 사본을 별도의 비밀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들은 덫을 놓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박상무가 움직였다. FDA 데이터 제출 마감일 바로 전날 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핵심 데이터 파일에 접근했다. 그리고는 임상 결과의 수치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일부 데이터를 삭제했다. 그의 모든 키보드 입력 마우스 클릭 데이터 변조 과정, 심지어 최민준의 비서와 나눈 메신저 대화까지도 그림자 사본으로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리고 공식 제출 마감 시한 몇 시간 전 한서연의 팀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은 박상무가 오염시킨 데이터 파일을 미리 백업해둔 완벽한 원본 파일로 교체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상적인 데이터를 FDA에 최종 제출했다. 최민준과 박상무는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부회장님. 박상무의 보고를 받은 최민준은 환호했다. 그는 자신의 충복들과 함께 비밀리에 축배를 들었다. 유진바이오의 임상 실패라는 대형 악재가 터져 나올 것이고 그것을 빌미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한서연을 끌어내릴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감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이처럼 숨막히는 공방이 오가는 동안 지훈과 서연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딱딱한 계약 조항들은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맡긴 전우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고 있었다. 원본 데이터를 무사히 제출한 그날 밤, 회장실에는 오랜만에 안도감이 흘렀다. 고마워요, 지훈씨. 당신이 없었다면 탈진한 상태였지만 서연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훈은 잠시 굳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마주 잡았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회사를 그리고 눈앞에 이 여자를 지키고 싶었다. 며칠 뒤 최민준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공식적으로 유진바이오의 재앙적 임상 실패 및 한서연 회장의 경영 책임 문책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소집 통지서가 모든 이사에게 발송되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덫의 문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최후의 결전을 위한 무대에 막이 올랐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날 유진그룹 본사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건물 밖에는 대형 악재의 냄새를 맡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로비는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들어섰다. 최민준의 편에 선 이사들은 노골적인 자신감과 승리감을 드러냈고 한서연의 몇 안 되는 측근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내 한서연과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서연은 창백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반면 강지훈은 평소와 같이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처럼 그러나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뿜어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민준이 의장석에 앉은 한서연을 무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유진그룹의 비극을 애도하는 배우처럼 위선적인 엄숙함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우리는 유진그룹의 존폐가 걸린 위기 앞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서연 회장님의 미숙한 리더십 아래 우리 그룹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유진바이오의 데이터를 띄웠다. 유진바이오의 박 상무가 초조한 얼굴로 앞으로 나와 데이터가 어떻게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신약 개발이 수년은 후퇴했으며 회사가 입게 될 수천억 원대의 손실과 신뢰도 하락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최민준이 짜놓은 각본대로였다. 이 모든 사태는 명백한 경영 실패입니다. 저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한서연 회장에 대한 불신임함과 즉각적인 사퇴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민준이 목소리를 높이자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동조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그룹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한서연 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한서연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모두가 그녀가 무너지거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때 한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최민준 부회장님, 그리고 박 상무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녀는 최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조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임상 데이터를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서투른 시도였지만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자신만만한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부회장님께서 미처 모르셨던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군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박 상무가 발표한 저 데이터는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입니다. 진짜 원본 데이터는 이미 마감 시한에 맞춰 FDA에 완벽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스크린의 데이터가 바뀌었다. 화면에는 미국 FDA의 공식 포털 화면이 떠 있었다. 제출 완료 귀하의 임상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검토 단계에 착수합니다. 선명한 접수 날짜와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인 이사들의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박 상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유령처럼 변했다. 최민준이 정신을 차리고 반박하려던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소음을 가르는 예리한 칼날 같았다. 유진바이오 사태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다음 순간 스크린에는 그가 밤새 완성한 거미줄처럼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는 차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최민준의 범죄를 하나하나 해부하기 시작했다.
유진건설에 부풀려진 공사 대금 내역서, K맨 제도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이동 경로, 그리고 그 돈이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유진그룹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기록까지. 그는 심지어 그 차명 계좌의 주인들 이름까지 공개했다. 그 중에는 지금 회의실에 앉아있는 몇몇 이사들의 친인척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이사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모하미아 전부 날조된 쓰레기라고 최민준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부회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훈이 그의 말을 받았다. 이것만으로는 정황 증거일 뿐이죠.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말입니다. 그가 파일을 실행하자 회의실에 음성 파일이 울려 퍼졌다. 최민준이 박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려 놔라고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선명한 통화 녹음이었다. 이어서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지훈이 심어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기록한 영상이었다. 박상무의 컴퓨터 화면이 실시간으로 녹화된 영상 속에서 그는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고, 동시에 최민준 측과 통화하며 임무 완수를 보고하고 있었다. 데이터가 변조되는 모든 과정이 타임라인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최민준의 비서와 박상무가 나눈 메신저 대화록 전체가 떠올랐다. 부회장님의 지시, 흔적을 남기지 말 것 등 모든 범죄를 공모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스모킹 건이었다. 회의실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준은 충격과 불신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이제 분노와 배신감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최민준의 동지가 아니었다. 그의 범죄에 함께 끌려 들어간 공범일 뿐이었다. 부회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최민준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때 한서연이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회장으로서의 차가운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본 이장은 이 자리에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최민준 부회장 및 박상무의 즉각적인 파면과 이 거대한 배신에 연루된 모든 인물에 대한 전면적인 외부 특별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 결정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최민준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철권 통치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회의가 끝나자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넋이 나간 최민준과 흐느끼는 박상무를 끌고 나갔다.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은 이 엄청난 소식에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회의실에는 지훈과 서연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은 완수되었다. 서연은 감사와 안도, 그리고 그보다 훨씬 깊은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에게 화답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이제 그들은 서로의 관계라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최민준의 제국이 무너진 후 몇 주가 흘렀다. 유진그룹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언론은 연일 최민준과 그의 일파가 저지른 횡령 주가 조작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을 대서특필했다. 그들의 부패 규모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한서연 회장의 결단력과 정직함은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때 폭락했던 유진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질서는 회복되고 있었다. 회사 안팎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강지훈과 한서연의 세상만은 시간 속에 멈춰 있는 듯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계약 결혼의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최민준은 사라졌고 강지훈의 5년 전 누명은
유진그룹의 공식 발표를 통해 깨끗하게 벗겨졌다. 그는 이제 자유였다. 계약은 끊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관계란 말인가? 둘 사이에는 누구도 먼저 꺼내지 못하는 무거운 질문만이 감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서연이 지훈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절박한 전략이 오가던 긴장감 대신 조용한 친밀함과 불확실성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들의 첫 만남을 이끌었던 혼인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애써 프로페셔널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눈빛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 회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계약은 완수되었고 이제 지훈 씨는 자유입니다. 원하신다면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에게 이별을 고하고 있었다. 계약의 종료를 그리고 관계의 끝을.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그리고 책상 위에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잃어버렸던 명예, 그리고 세상의 인정까지. 마음만 먹으면 먼지 쌓인 서점으로 돌아가 그가 그토록 원했던 평온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삶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싸우고 함께 웃고 울었던 지난 몇 달의 기억 앞에서 서점의 고요함은 텅 빈 공허함처럼 느껴졌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평화는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싸움을 함께 헤쳐나갈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이 서류는 그가 나직이 말했다. 이제 그냥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겪어온 시간들을 설명해주지 못해요.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 목적은 복수였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제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성격처럼 논리적이고 진심 어리고 그리고 단호했다. 당신은 죽어있던 나를 다시 살게 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이 애써 지키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처음에는 그의 천재적인 두뇌에 끌렸지만 비 오는 날 처음 마주했던 그의 예상치 못한 친절함과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강인함, 그리고 그의 올곧은 신념에 반하게 되었다고. 지훈은 말없이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의 표지에 적힌 혼인계약서라는 글자 위에 두꺼운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건 없었던 일로 하죠. 그가 찢어진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인생의 파트너로. 한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그의 청혼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전략적인 제안이 아닌 폭풍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몇 달 후, 지훈과 서연은 회장실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들의 새로운 집 발코니에 나란히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장의 계약 약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자 유진그룹의 존경받는 고문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파트셔였다. 그는 자신의 작은 서점도 다시 열었다. 이제 그곳은 도피처가 아니라 그가 찾은 진정한 평화를 상징하는 애정 어린 공간이 되어 있었다. 앞으로도 싸울 일이 많겠죠. 서연이 그의 어깨에 기대며 물었다. 당연하죠.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지훈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 함께라면 어떤 폭풍이 와도 괜찮을 거야.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 아래 계약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